서울의 이른 아침, 아직 태양이 완전히 떠오르기 전의 도시 풍경은 잿빛 안개에 감싸여 있었다. 남대문 시장 입구, 오래된 시계탑 아래서 유정숙 할머니는 숨을 고르며 허리를 천천히 폈다. 두 손에 쥔 대나무 바구니는 묵직했고 그 안에는 손수 키운 배추, 파, 깻잎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다듬고 묶은 채소들. 오늘은 팔릴까? 아니면 약값이라도 건질 수 있을까? 정수가 오늘도 일찍 나왔네. 맞은편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가 인사를 건넸다. 예, 언니. 파스 떨어져서요. 허리가 또 욱신거려서. 정숙은 얼굴에 미소를 띠려 했지만 주름진 볼 위로 떨어지는 땀방울이 먼저 말을 대신했다. 그녀는 자그마한 체구에 구부정한 등 낡은 고무신을 질질 끌며 느릿느릿 골목을 가로질렀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길.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 한구석이 유독 더 무거웠다. 오늘은 그 아이가 사라진 지 정확히 30해가 되는 날이었다. 지금쯤 어른이 되어 있을 그 아이. 그때 4살이었으니 이제 33.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까? 아니면 나처럼 매일 그날의 연기를 떠올리며 잠을 설치고 있을까? 정숙은 생각을 떨쳐내려 고개를 저었다. 눈가에 맺힌 물기를 손등으로 닦으며 다시 발을 내디뎠다. 시장 초입에서 건너편 도로를 지나려던 순간 갑자기 귓가를 찢는 듯한 경적 소리가 들려왔다. 끼익. 눈앞에서 회색 세단 차량이 급정거하며 정숙의 앞을 막았다. 놀란 정숙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고 바구니 하나가 땅에 떨어지며 배추와 파가 도로에 흩어졌다. 한 송이 배추가 차량 옆면을 스치고 지나가며 희미한 흠집을 남겼다. 차 문이 세차게 열렸다. 이보세요, 어르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고가의 시계를 찬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려 정숙을 노려보았다. 얼굴에는 짜증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이 가득했다. 차에 흠집 난 거 안 보여요?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정숙은 얼떨결에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채소를 주워 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젊은이. 제가 눈이 어두워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고 손은 배추를 움켜쥐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한지우는 한숨을 내쉬며 이마를 짚었다. 말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지만 차량에 생긴 스크래치가 눈에 거슬렸다. 그러나 정숙이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지우는 그 얼굴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구겨진 얼굴, 피곤에 절은 눈동자, 그리고 그 안에 맺힌 눈물. 뭔가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정숙의 손목으로 향했다. 희미하게 빛나는 은팔찌 하나. 너무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그 정교한 꽃무늬와 작은 글자 조각. 지훈의 숨이 턱 막혔다. 그 팔찌는 그가 소년원 시절부터 갖고 있던 것과 똑같았다. 이 팔찌. 그는 무심코 중얼거렸다. 정숙은 그 말에 놀란 듯 손목을 재빨리 소매 속으로 감췄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훈의 얼굴에는 혼란이 가득했다. 실례지만 이 팔찌 어디서 얻으신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낮고 조심스러웠다. 정숙은 몇 초간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아들이 어릴 때 이걸 차고 있었어요. 30년 전, 불이 난 날, 마지막으로 남은 물건이었죠. 지훈은 뒷걸음질 쳤다. 잠깐만요. 30년 전이라고요? 혹시 그 아이는 몇 살이었죠? 4살이요. 이름은 준호였어요. 박준호. 정숙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불은 고성시장에서 났어요. 가게에서 요리를 하다가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전 아이를 안고 뛰쳐나왔는데 그만 넘어졌어요. 아이 손을 놓쳤죠. 그리고 그녀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눈물 몇 방울이 허름한 원피스를 적셨다. 지훈은 자신의 이름이 한지훈이라는 것을 순간 잊을 뻔했다. 자신이 아는 유일한 과거는 트리움 소년보호소에서 자란 기억.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그는 항상 스스로를 고아라 여겨왔다.
하지만 이 노파는, 이 은팔찌는 이름 없는 기억의 조각과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실례지만 나이 몇 살이라고 하셨죠? 33. 올해 33이에요. 저도 33입니다. 정숙의 입술이 떨렸다. 그럼 혹시 손가락에 상처가 있나요? 예전에 칼에 베인 자국이. 지우는 천천히 손을 들어 보였다. 오른손 검지, 작고 오래된 흉터 하나. 정숙은 그 자국을 보는 순간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다. 준호야. 그 이름이 그의 귓가를 때렸다. 하지만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직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믿고 싶었다. 아주머니. 그는 조용히 말했다. 만약 진짜라면 그걸 알아야겠죠. 확실하게. 정숙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야죠. 우리 확인해 봅시다.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팔찌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의 마음이 어딘가에 닿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아침 차가 멈춘 건 단지 브레이크 때문만은 아니었다. 무언가 더 큰 운명이 오랜 시간 멈춰 있었던 진실을 다시 움직이고 있었다. 검은 커피가 담긴 머그잔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한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잔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가을비는 간헐적으로 창을 두드렸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은팔찌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하나는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그 노파 유정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할머니가 차고 있던 것과 같았다. 지우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팔찌를 들었다. 두 팔찌는 놀라울 만큼 유사했다. 무늬, 형태, 심지어 세월의 바랜 흔적까지.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손가락에 난 흉터. 그것은 아무에게나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검지 바깥쪽, 작은 V자 모양의 흉터. 어린 시절 장난삼아 칼을 만지다가 베인 상처라는 유정숙의 설명은 기억 저편에서 지훈이 묻어두었던 어떤 장면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은 없었다.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왜 자신은 기억하지 못하는가? 왜 자신의 성은 박이 아닌 한인가? 왜 자신은 준호라는 이름을 아무리 되뇌어도 낯설게 느끼는가? 지우는 자신의 입양 기록을 꺼내기 위해 서랍을 뒤졌다. 그는 입양 당시 트리움 보육원 출신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다. 기록에는 단 하나의 특징만이 적혀 있었다. 발견 당시 아이의 손목에 은팔찌 있음. 그는 몸을 뒤로 젖히며 소파에 기대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자신은 그 노파가 그토록 오랜 세월 찾아온 아들일까? 그날의 만남 이후 그의 머릿속은 끊임없이 그녀의 모습으로 채워졌다. 주름진 이마, 흔들리는 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그를 바라보던 눈. 그리고 그 목소리. 준호야. 그 이름 하나에 지우는 설명할 수 없는 울림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다시 남대문 시장을 찾았다. 하얀 마스크를 쓰고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노인들 사이, 그는 어제의 그 자리를 다시 찾았다. 유정숙은 그곳에 있었다. 어제처럼 같은 자리에. 팔에는 다시 바구니가 얹어 있었고 그 안에는 오늘도 채소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지훈이 다가가자 정숙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오셨네요.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병원에 가시겠어요? 정숙은 살짝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시장을 나서 택시에 올랐다. 병원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절차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됐다. 지우는 이미 사설 진단센터와 연결되어 있었고 결과는 3에서 4일 내로 나올 예정이었다. 검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분식집에 들렀다. 정숙은 따뜻한 어묵국에 손을 녹였고 지우는 김치찌개를 주문했다. 분식집 안에는 오래된 라디오에서 90년대 발라드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정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릴 적 준호는 김치찌개를 무척 좋아했어요.
특히 참치 넣은 거려. 맵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땀을 흘리며 먹었죠. 지우는 숟가락을 멈췄다. 그런데요. 전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정숙은 슬쩍 웃었다. 그럴 수도 있죠. 30년이면 사람도 바뀌잖아요. 나도 이제 손맛이 예전 같지 않고요. 둘은 잠시 말없이 식사를 이어갔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등, 손가락 마디마다 남은 세월의 흔적. 한 사람을 30년 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었다. 그건 사랑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정숙은 조심스레 물었다. 지훈 씨. 아니, 제가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지훈 씨는 어릴 때 기억이 있나요? 불 나던 날 같은 거.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그러자 흐릿한 장면이 하나 떠올랐다. 검은 연기 속에서 울고 있는 자신. 누군가의 손이 자기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이 미끄러져 놓쳐지는 순간 자신은 절규하며 소리쳤다. 하지만 이름도 얼굴도 보이지 않았다. 기억은 연기처럼 쓰러졌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손 하나가 생각나요. 날 끌어주려다. 놓친 손. 정숙은 눈시울을 붉혔다. 그게 나였으면 좋겠어요. 지우는 고개를 떨궜다. 그랬으면 좋겠다고. 저도 생각해요.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정숙의 어깨에 살짝 걸쳐주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며칠 후 결과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래요. 기다릴게요. 정숙은 작게 인사하며 시장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외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잠시 서서 그녀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생각했다. 누군가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게 반드시 혈연이어야만 하는 걸까? 그녀가 정말 어머니라면 좋겠다. 하지만 혹여 아니더라도 그녀를 잃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가을비는 그새 그쳤고 서울은 다시 청명한 하늘 아래 평소의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다. 하지만 한지훈의 마음속은 여전히 복잡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그나날 동안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일상적인 회의, 투자자 미팅, 직원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무심코 자꾸 정숙의 얼굴을 떠올리곤 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던 그 눈빛, 애절하고도 간절한, 마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걸 잃고 다시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간직해온 이 고요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 그것이 단지 고아로 자라온 환경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자신의 과거를 더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트리움 보육원의 원장을 찾아가 자신이 입양되기 전의 자료들을 요청했다. 처음엔 거절당했지만 그는 집요하게 설득했다. 결국 원장은 오래된 서류 보관함에서 낡고 빛바랜 서류 하나를 꺼내주었다. 서류의 한 모퉁이에는 붉은 잉크로 작게 써 있었다. 1984년 고성화재 생존 아동. 신원 미확인. 보호자가 남긴 팔찌 있음. 그는 숨을 삼켰다. 고성. 정숙이 말한 장소. 날짜도 정확히 그녀가 기억한 그 시점과 일치했다. 지우는 파일을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며 조용히 되뇌었다.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야.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지우는 망설이지 않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그 자리에 와 있던 정숙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검정색 카디건을 입고 양손을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고 있었다. 눈가에는 깊은 긴장과 불안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둘은 조용히 상담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결과는 예상보다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두 분은 친자 관계가 아닙니다. 침묵. 오래도록 아주 길게 늘어진 침묵. 정숙은 마치 누군가에게 등을 밀쳐진 듯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고개를 떨궜다. 입을 꼭 다문 채 눈을 질끈 감았다.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입술을 힘겹게 움직였다. 제가 너무 바랐나 봐요. 지훈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자신의 안에서도 실망감과 안도감, 허무함과 아쉬움이 뒤엉켰다. 하지만 그중 가장 크게 밀려온 감정은 이상하게도 두려움이었다. 그녀가 정말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녀와 연결될 이유가 사라진다면, 그녀를 잃게 될까 봐 무서웠다. 정숙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잡았다. 잠깐만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도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져요. 팔찌, 상처, 나이, 화재, 고성. 정숙은 말없이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났어요. 어릴 때 제 손을 잡으려다 미끄러지듯 놓쳤던 그 손. 그게 아주머니 손이었던 것 같아요. 정숙은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손등으로 얼굴을 가렸다.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진짜 제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전 그냥 계속 뵙고 싶어요. 그게 괜찮다면요. 정숙은 그 말에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손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손은 작고 거칠고 따뜻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렇게 말해줘서 내 인생 처음으로 안도했어요. 지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의 가슴 속 어딘가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정숙은 작게 중얼거렸다. 난 아직도 믿고 있어요. DNA가 아니어도 사람의 마음은 진실을 알아볼 수 있다고. 지훈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전보다 가벼워 보였다. 그날 저녁, 그는 정숙의 집 앞에 조용히 택시를 세웠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정숙은 놀란 듯 바라보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택시비는 내가 낼게요.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아들 노릇 한번 해보려고요. 두 사람은 택시 안에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제와는 달랐다. 그 안에는 조금씩 자라나는 어떤 관계의 시작이 있었다. 유정숙의 집은 서울 북부의 한 오래된 골목 끝에 있었다. 회색 콘크리트 벽, 녹슨 철문, 작은 마당엔 엊그제 빨아놓은 무와 배추가 말라가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를 따라 조심스레 현관 안으로 들어섰다. 집안은 비좁고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차 한 잔 하겠어요? 정숙은 싱크대 쪽으로 가며 물었다.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훈은 말하며 상을 펼쳤다.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 작은 수건을 깔고 마른 국화차가 든 찻잔을 받아들었다. 정숙은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아니라면 왜 그렇게 익숙했을까요? 말투, 눈빛, 손짓. 그 중에서도 눈이 특히 비슷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웃을 때면 눈이 초승달처럼 휘어졌는데 당신도 그래요. 지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런데 결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받아들이려 해도 마음이 자꾸 반항을 하네요. 정숙은 국화차를 한 모금 마셨다. 저도 그래요. 지훈이 말을 이었다. 처음엔 그냥 불쌍한 노인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하게 편했어요. 낯선 집인데 익숙했고, 모르는 사람인데 걱정이 됐고, 아무 사이 아니라는데 마음이 계속 돌아갔어요. 정숙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음이 전부일 수도 있어요. 피보다 강한 게 있다면 그건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 순간 벽장 위 오래된 라디오가 켜졌다. 주파수가 흔들리는 잡음 뒤로 낯익은 노래 한 소절이 들려왔다. 지우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이 노래. 예전에 자주 불렀죠. 준호가 이 노래만 나오면 꼭 따라 불렀어요. 어떤 가사였죠? 정숙은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흥얼거렸다. 아기야, 안녕. 별빛 속에 잠들고. 지우는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다. 그 멜로디, 그 가사. 기억 속 어딘가에 아주 오래된 흑백의 영상처럼 흐릿하게 남아있던 장면이 하나 떠올랐다. 작은 아파트 거실. 엄마가 불을 끄고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부르던 장면. 아이는 그 품에서 조용히 잠들었다. 그게 기억이라면 그는 그걸 기억하고 있는 자신에게 놀랐다. 그 장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정숙의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엄마 품에 안겨서 들은 기억이 나요. 노래가 같아요. 정숙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물을 삼켰다. 그게 내 품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우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나 바람이 아니라 30년을 살아낸 사람의 진심이 묻어난 간절함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입양 과정을 담당했던 당시의 사회복지사와 연락을 시도했다.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다행히 연결은 되었다. 다음 날, 그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복지사의 집을 방문했다. 흰머리의 노인은 오래된 서류를 꺼내들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을 입양한 가족이 어떤 배경인지 알고 있나요?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것만 압니다. 당신이 보육원에 들어올 당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이 은팔찌였어요. 우리는 그걸 단서로 부모를 찾으려 했죠. 그런데 그 무렵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라뇨? 당신 외에 또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같은 날 구조된 비슷한 나이의 남자아이. 그 아이는 큰 부상을 입었고 기억을 전혀 못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그 아이의 신원을 박준호로 등록했어요. 그 이름 혹시 어디서 들어본 적 없나요? 지우는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름은 유정숙이 말한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이었다. 그렇다면 혹시 저는 그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상황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모든 기록이 정확하진 않았어요. 노인은 지훈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혹시 당신이 박준호일지도 모르죠. 혹은 박준호가 아직 어딘가 살아있을지도요. 지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금까지 믿고 있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은팔찌를 꺼내 노인에게 보였다. 노인은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준호가 가지고 있었던 팔찌입니다. 이 문양, 제가 기억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럼 왜 DNA는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른 아이라면 정보가 바뀐 걸 수도 있죠. 가족들이 신분을 바꾸고 입양을 시도했던 일도 많았거든요. 지훈은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고요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다시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정말로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한지우는 핸들을 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자신을 자각했다. 햇살이 차창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시야는 흐릿했다. 복지사의 말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다. 두 아이. 같은 날, 같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두 명의 소년. 하나는 은팔찌를 차고 있었고 하나는 큰 부상을 입고 기억을 잃었다. 그중 하나가 박준호라는 이름을 받았고
다른 하나는 이름조차 제대로 남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을 잃었다. 그동안 쌓아온 정체성이라는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대체 누구지? 차를 멈추고 핸드폰을 꺼냈다. 연락처 목록을 넘기다. 그는 유정숙의 이름을 찾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지훈이에요.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다. 지훈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혹시 그날 구조된 아이가 2명이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정숙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방금 전에 당시 복지사를 만나 뵀어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그날 고성 화재 현장에서 2명의 소년이 구조되었다고요. 하나는 이름 없이 은팔찌를 차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기억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대요. 그리고 그 둘 중 하나가 박준호로 등록되었다고 합니다. 정숙의 숨소리가 끊겼다. 지훈은 그녀가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떠올리며 조용히 덧붙였다. 팔찌에 적힌 문양은 확실히 준호의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DNA가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이제 혼란스러워요. 내가 그 준호인지 아니면 그 다른 아이인지조차 모르겠어요. 한동안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다 정숙이 아주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저는요. 사실 DNA 결과가 나온 그날부터 그럴 줄 알았어요. 세상은 항상 정확한 숫자와 증거로만 진실을 말하려 하죠. 하지만 제 가슴은 아직도 당신을 보면 뜁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당신은 제게 준호 그 자체예요. 지훈은 말을 잃었다. 그녀의 말은 눈물처럼 조용히 그러나 깊이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그는 회사를 조기 퇴근하고 곧장 정숙의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작은 정원을 정리하고 있었다. 양손엔 흙이 묻어 있었고 허리는 약간 구부정했다.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정숙이 웃으며 물었다. 그냥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와드릴 것도 있고요. 그는 손목을 걷어붙이며 마당 한쪽에 쌓여있던 감자 상자를 들어 옮기기 시작했다. 정숙은 그런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놀랐어요. 이렇게 세련된 청년이 이런 구석진 동네까지 와서 마당 일을 같이 하다니. 지훈은 웃었다. 저도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어릴 적엔 항상 어딘가에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었거든요. 부모님이라 불렀던 분들도 계셨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런데 아주머니랑 있으면 그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피 때문이든 아니든 저는 그냥 편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지훈이 그녀를 바라봤다.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인연도 있잖아요. 때론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도 있고 서로를 모른 채 살아왔지만 만나는 순간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있어요. 그게 우리 둘일까요? 지훈이 물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지훈 씨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도 난 이미 마음속에서 당신을 내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30해를 기다리며 키운 감정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손등으로 땀을 닦았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이 여인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면 그는 과연 누구의 아들인가? 그것을 알아야만 하는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이 가족이라는 감정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걸까? 그날 밤 지훈은 정숙과 함께 간단한 저녁을 먹었다. 된장찌개, 김치전, 계란말이. 어느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한 끼였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DNA는 틀렸을 수도 있나요?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숙은 가만히 그의 등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시작이겠네요. 그 다음 날 아침, 한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커피를 내리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 앉아 고요함을 마주했다. 창밖으론 아침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선명한 물음표로 가득했다. 정숙과의 대화, 그 따뜻한 밥상, 편안한 공기, 그 모든 것들이 분명 진실 같았지만 머리 한구석에선 여전히 꺼림칙한 의문이 들끓고 있었다. 만약 내가 진짜 박준호가 아니라면, 만약 또 다른 아이가 여전히 어딘가 살아있다면, 그는 다시 복지사의 말을 떠올렸다. 당신 외에 또 한 명의 아이가 구조됐었죠. 이름도 없고 기억도 잃은 아이. 그중 한 명이 박준호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서류상의 혼란 속에 사라졌죠. 지우는 그 아이에 대해 알고 싶었다. 혹시 그가 진짜 박준호라면, 혹은 자신이 그 또 다른 아이라면. 그는 다시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혹시 당시 구조된 또 다른 아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나요? 노인의 목소리는 다소 조심스러웠다. 명확하진 않지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아이는 기억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몸에 화상 흔적이 심하게 있었어요. 특히 왼쪽 팔뚝 아래쪽. 지우는 반사적으로 자신의 팔을 살폈다.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은 그 아이가 아닐 가능성이 더 컸다. 은팔찌를 지녔던 아이. 기억은 없었지만 물리적 손상도 없었고 단서 하나로만 연결된 정체성. 지우는 그제야 조금씩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박준호라는 이름을 가졌어야 할 아이였다는 생각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하지만 진짜 박준호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만약 살아있다면 유정숙과 다시 만나야 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지우는 정숙의 집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익숙한 향이 온 집안을 감싸고 있었다. 오셨어요? 정숙은 웃으며 그를 맞이했다. 저녁 드시고 가세요. 배춧국 끓였어요. 지우는 식탁에 앉았지만 평소보다 말이 적었다. 정숙은 이내 눈치를 챘다. 무슨 일 있었어요? 조금 혼란스러운 걸 알게 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숙 어머님, 혹시 준호가 왼쪽 팔에 상처가 있었던 기억 있으세요? 화상 같은 거요. 정숙은 잠시 멈칫했다. 아니요. 그런 기억은 없어요. 준호는 큰 병치레도 없었고 상처가 있으면 내가 분명 기억했을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는 아마 준호가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화상 자국은 제 몸에 없거든요. 정숙은 말없이 국을 저었다.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혹은 불안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 아이, 다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찾지 못했어요. 기록도 거의 없고 이름도 명확하지 않아서요.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도 누군가를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도 누군가의 아들일 테니까요. 누군가의 품을 그리워하며 살아왔겠죠. 지우는 식탁 위에 놓인 은팔찌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 팔찌는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수십 년간 두 사람을 묶어온 매듭이었다. 그는 결심했다.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기로. 며칠 뒤, 지우는 트리움 보육원에 다시 방문했다. 원장은 처음엔 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했지만 지훈이 직접 설명하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여기 있는 오래된 자료는 전부예요. 다만 당시엔 행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록이 누락된 아이들도 많았죠. 지우는 쌓여있는 서류들 사이에서 몇 시간을 뒤졌다. 그러다 오래된 장부 하나에서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다. 강성우. 1984년 10월 구조. 신원 미확인. 왼팔 화상 흔적 있음. 현재 소재 불명.
마지막 기록은 1991년 다른 보육원으로 이동됨. 지우는 종이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았다. 강성우. 혹시 그가 박준호일까? 혹은 그는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는 그날 밤 정숙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정숙은 식탁에 가만히 앉아 말없이 지훈이 건넨 이름을 바라봤다. 강성우. 그녀는 천천히 입속에서 그 이름을 굴려보았다. 모르겠어요. 그 이름, 낯설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찌릿해요. 지훈은 정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이름을 따라가 보실래요? 그 아이가 진짜 준호일지도 몰라요. 정숙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러다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진실이 무엇이든 그 아이도 그리고 당신도 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목적이 생겼다. 과거를 정리하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곁에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지켜주는 것. 서울에서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경북 영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다. 지도 어플에 의존해 찾아온 이곳에는 조용한 산책로와 논밭이 이어져 있었고 바람은 습기 섞인 초가을 냄새를 품고 불어왔다. 지훈은 조수석에 앉은 유정숙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여기에요. 보육원이 이전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어요. 강성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었던 아이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입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다. 작고 낡은 간판이 달린 은샘 보육원 앞에 도착하자 안쪽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지훈은 문을 두드렸고 한 중년의 여성 원장이 나왔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사정을 설명했다. 강성우요? 잠시만요. 아주 오래된 이름인데요. 원장은 잠시 서류를 뒤적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 아이, 제가 직접 기억하고 있어요. 말이 없고 눈빛이 예민했죠. 가끔씩 혼자 중얼거리곤 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라고. 정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잡아주었다. 그 아이는 91년에 입양되었어요. 이름도 바뀌고 서울 쪽으로 갔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입양 이후 소식은 저희도 들은 바 없어요. 혹시 그 양부모님의 정보가 남아있을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내용은 어렵지만 하나 기억나는 건 있어요. 양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서울 북쪽 어느 교회에서 일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 단서를 들은 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서울 북부, 목사. 그는 핸드폰을 꺼내 몇 개의 교회를 검색했고 세 번째 검색에서 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1987년 입양 선교 활동 관련 기사. 사진 속 한 남자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아이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지훈을 닮아 있었다. 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훈은 화면을 정숙에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말없이 바라보다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 눈, 준호의 눈이에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온 두 사람은 새롭게 확보한 정보를 정리하며 조사를 이어갔다. 결국 지훈은 해당 교회의 예전 연락처를 찾아냈고 어렵게 현재 주소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교회 근처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초인종을 눌렀고 얼마 후 문이 열렸다.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티셔츠에 면바지를 입은 또래의 청년.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눈빛은 다소 낯을 가리는 듯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성우 씨 맞으신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남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 이름 기억해요. 지훈은 자신이 왜 여기에 왔는지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다. 정숙은 옆에서 말없이 그의 말을 지켜보았다. 성우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전 어릴 적 기억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늘 꿈을 꿨어요. 불 속에서 누군가가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이 갑자기 사라졌죠. 그리고 저는 울면서 이름을 외쳤어요. 엄마, 여기 있어.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힘을 주었다. 이 분은 지훈이 말했다. 30해 전 아이를 잃은 어머니세요. 당신이 그 아이일지도 몰라요. 성우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다. 준호야. 그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르며 흘러나왔다. 성우는 고개를 푹 숙였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고 마음만 이상하게 아파요. 정숙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기억나지 않아도 괜찮아. 마음이 반응하는 걸 보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그녀는 그의 곁에 조용히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찾던 아들이든 아니든 너도 누군가의 품이 그리운 아이였을 테지. 그 품이 지금까지 없었다면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너를 품어줄게. 성우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안도, 슬픔, 질투, 그리고 해방.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녁 노을이 아파트 벽에 길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속삭였다. 진실이란 꼭 하나일 필요는 없겠지. 며칠이 흘렀다. 서울의 하늘은 어느새 깊은 가을색으로 물들고 있었고 거리엔 바람이 조금씩 차가워졌다. 하지만 한지훈의 마음속은 더더욱 복잡해지고 있었다. 강성우, 아니 어쩌면 진짜 박준호와 유정숙이 처음 만났던 날 이후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다. 성우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정숙의 손맛이 담긴 밥상 앞에서는 마음의 벽을 조금씩 허물어갔다. 지우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 안에서 솟아나는 낯선 감정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질투였다. 그리고 상실감. 그는 늘 정숙을 어머니라 부르지는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선 어느새 그녀를 엄마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녀의 웃음, 그녀의 손길, 그녀의 눈빛은 지훈에게 익숙하고 소중한 것이 되었고 그걸 이제 다른 누군가가 가져간다는 생각에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갔다. 하루는 정숙의 집에서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도토리묵 무침, 된장찌개, 그리고 정숙이 정성스럽게 만든 멸치볶음이 놓여 있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고 말했다. 이 멸치, 익숙한 맛이에요. 어릴 때 자주 먹었던 것 같아요. 정숙은 눈이 동그래졌다. 정말이니? 준호도 이 반찬 좋아했었거든. 지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 말이 뼈에 사무쳤다. 준호도. 이제 준호는 성우를 의미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정숙과 성우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문을 나섰다.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시며 걷기 시작했다. 불빛이 희미하게 퍼지는 골목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그는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 걸까?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일까? 진실, 사랑, 아니면 소속감?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떠오르는 얼굴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자 했었다. 어릴 적 보육원에서의 기억, 입양된 날의 혼란스러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뒤엉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 4시.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며칠 동안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정숙은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마도 이해했을 것이다. 지우는 조용히 짐을 챙겨 차에 올랐다.
그의 목적지는 남해였다. 넓은 바다를 보고 싶었다. 정신을 정리하고 싶었다. 남해의 해변에 도착한 그는 바위 위에 앉아 잔잔하게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회색 구름이 하늘을 천천히 지나갔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나는 사랑받고 싶었다. 가족이라는 말, 그 울타리 안에 나도 속하고 싶었다. 정숙 어머님은 그런 사람으로 내게 다가왔다. 그리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실을 피할 순 없다. 어머니가 찾던 아들이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걸 이제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그걸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바닷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동안의 상처, 집착, 욕망이 바람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틀 후 그는 서울로 돌아왔다. 정숙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창문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문득 주저하고 싶었지만 그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다. 문이 열리고 정숙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다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정숙은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잘 돌아왔어요. 성우도 안에서 나왔다. 그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어색하지만 나도 너와 꼭 마주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지훈은 숨을 고르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처음에 어머님을 만났을 때 난 무의식적으로 그 품을 엄마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길 바랐고, 그래서 DNA 결과가 나오고 성우 씨가 나타났을 때 질투했어요. 정숙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감정, 나도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생각해요. 가족이란 건 피보다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걸 어머님이 알려주셨어요. 지훈은 성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내가 준호든 아니든 진짜 동생처럼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어머님이 누구의 친어머니든 간에 우리 셋이 만들어가는 이 관계는 거짓이 아니야.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마워. 나도 지금 여기에 속하고 싶어요. 정숙은 두 아들의 손을 각각 잡으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내가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구나. 그리고 조용한 가을 저녁. 세 사람은 말없이 함께 앉아 창밖으로 지는 해를 바라보았다.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유정숙의 작은 집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작은 정원엔 국화가 피기 시작했고 바람은 한층 서늘해졌다. 하지만 집안은 이전보다 더 따뜻했다. 한지훈과 강성우, 그리고 정숙.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 세 사람은 매주 일정한 날에 모여 함께 식사하고 정원을 가꾸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다. 비록 혈연의 연결고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그들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점점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숙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두 아들에게 건넸다. 나 이제 하고 싶은 게 있어. 두 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자 그녀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어릴 때 준호랑 같이 가보려고 했던 곳이 있었거든.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번도 가지 못했지. 지금에서야 말하지만 나 속초를 한 번도 못 가봤어. 지훈과 성우는 눈을 마주쳤고 거의 동시에 말했다. 가요. 이번 주말에 같이 가요. 그렇게 세 사람은 함께 짐을 꾸리고 속초로 향했다. 자동차 안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밖으로는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두 사람을 돌아보며 말했다. 나 말이야. 가끔 생각해. 내가 그날 불 속에서 조금만 더 버텼다면 준호를 놓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성우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운명이었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날 이후에도 이렇게 만나게 됐잖아요. 돌고 돌아 다시 만났다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속초에 도착한 후
그들은 바닷가를 거닐었다. 모래사장 위에는 발자국이 이어졌고 파도는 조용히 발끝을 적셨다. 정숙은 두 아들과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에 머리카락을 맡긴 채 말을 이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아니, 내가 지금 내 곁에 있든, 이제 난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내가 평안하길 바랄 뿐이야.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성우는 반대편에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셋은 그렇게 오랜 시간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세 사람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다. 회와 매운탕, 김치, 그리고 정숙이 직접 가져온 멸치볶음. 그녀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거 너희 둘에게 주고 싶었어. 봉투 안에는 은팔찌가 하나씩 들어있었다. 예전에 그 팔찌와 똑같은 문양이었다.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같은 모양, 같은 은으로 만든 거야. 하나는 지훈이 너, 하나는 성우 너에게. 이젠 누구 하나만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내 아들이니까. 지훈은 팔찌를 바라보다가 정숙을 바라봤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진짜 준호가 아닌데 후회하시거나 마음 아프진 않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저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내가 사랑한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어. 피보다 더 깊은 인연도 있다는 걸 너희 덕분에 알게 됐지. 성우도 작게 말했다. 나도 어릴 적부터 느껴왔어요. 어딘가에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그게 어머님이었다면 전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정숙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부터 나 너희 이름을 바꿔 부를 거야. 지훈아, 성우야. 내가 진짜 엄마처럼 불러도 되겠니?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고 성우도 조용히 대답했다. 네, 엄마. 그 말 한마디에 정숙은 참아오던 눈물을 흘렸다. 30년의 기다림, 수많은 밤의 기도, 그리고 끝내 만나지 못한 아들에 대한 죄책감이 그 순간 한 번에 풀려나간 듯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정숙은 늦게까지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몰래 그녀의 방 문틈을 열어 그녀가 중얼거리는 걸 들었다. 이젠 됐어, 준호야. 엄마는 너를 만났고 또 다른 두 아이를 품게 되었어. 하늘에 있다면 우리를 축복해줘. 지우는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돌아갔다. 가슴이 먹먹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 아직 완전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형제라 느낄 수 있는 이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었다.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속초를 떠나 서울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여행의 끝이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유정숙의 집은 평소보다 분주했다. 지우는 아침 일찍부터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고, 성우는 마당의 국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할머니의 집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되었다. 정숙은 주방에서 미역국을 끓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생일인 건 아니지만 오늘은 꼭 미역국이 먹고 싶더라. 그녀의 말에 지훈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생일처럼 축하해야죠.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맞는 아침이잖아요. 성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생일 같은 날이에요. 세 사람은 조촐하지만 따뜻한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그리고 식사 후 정숙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종이 한 장을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그 종이 위에는 조심스럽게 쓴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가족 등록 신청서. 지훈과 성우는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정숙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가 너희를 입양하겠다는 건 아니야. 그냥 법적인 절차는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 너희는 이미 내 아들이거든. 하지만 혹시 너희가 원한다면 진짜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어볼까? 순간 집안은 조용해졌다. 두 남자의 눈빛은 흔들렸고 서로의 표정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 이미 어머님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서가 있든 없든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저도 기꺼이 하겠습니다. 성우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전 어릴 때부터 이름이 바뀌고 가족도 바뀌면서 제 자리가 없다고 느꼈어요. 근데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이 집에서. 정숙은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며칠 후 세 사람은 함께 동사무소에 갔다.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절차가 끝난 뒤 공무원이 건넨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다. 이제 세 분은 진짜 가족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 작은 나무 상자 안에는 손수 만든 사진첩이 담겨 있었고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첫 번째 날. 그 안에는 속초에서 찍은 사진들, 정원에서 함께 일하던 사진, 처음 셋이 함께 먹은 밥상 사진 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사진첩을 넘기던 성우는 조용히 말했다. 살면서 이렇게 웃은 적이 있었나 싶어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이 모든 순간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정숙은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다. 그래, 그러자. 우리 평범하지만 따뜻한 하루를 매일 쌓아가자.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다. 세 사람은 함께 장을 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다. 지우는 주말마다 고아원 봉사를 다녔고 성우는 노인복지관에서 자원활동을 시작했다. 정숙은 마을회관에서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며 이웃들과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날 지우는 큰 결심을 안고 정숙 앞에 앉았다. 어머님, 저 아이를 입양하고 싶어요. 정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지우는 조용히 대답했다. 저도 한때는 버려진 아이였고 사랑이 뭔지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만나고 성우 형을 만나면서 사랑을 배웠어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주고 싶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정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지훈아, 넌 정말 훌륭한 어른이 되었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그 순간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며칠 후 성우도 조용히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보육원 시절 알고 지내던 친구가 연락을 해온 것이었다. 그는 현재 지방의 소도시에서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성우에게 함께 일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성우는 며칠을 고민하다 정숙과 지훈에게 말했다. 저 잠시 그곳에 내려가 있으려고요. 빵 만드는 일을 배워보고 싶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의 인생도 찾아보고 싶어요. 정숙은 살짝 아쉬운 얼굴을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봐야지. 여긴 언제든 너의 집이야. 돌아오고 싶을 때는 문 열려 있을 거야. 출발하는 날 지훈과 정숙은 터미널까지 함께 나왔다. 성우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 언젠가 꼭 멋진 모습으로 돌아올게요. 정숙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너는 이미 멋진 아들이야. 그걸 잊지 말아라. 버스가 떠나는 순간 지훈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지. 이름도 혈연도 중요하지 않아. 서로를 품어주는 마음이 가족을 만드는 거야. 해가 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되려는 듯했다.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삶에 스며들며 이제 그들은 진짜 가족이었다.